unfold. 안 계시면 오라이. 혹시 이 외침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을 테고 또 어떤 분들께는 영화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아주 낯선 소리일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외침의 주인공,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도시의 혈관을 누비던 버스 안내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걸 넘어서는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라이라는 그 힘찬 구호 뒤에 숨겨져 있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어쩌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혹독했던 노동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1961년에 제도가 시작돼서 1989년에 사라지기까지 약 30년간 도로 위를 달렸던 그 소녀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 시절에 그렇게 많은 소녀들이 버스에 올라야만 했을까요? 자료를 보면 1960년대 이촌양도 현상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젊은이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배움이 짧고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10대 후반의 시골 소녀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기회의 땅인 동시에 아주 막막한 곳이었죠. 선택지가 별로 없었겠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공장의 여공, 아니면 부잣집의 식모, 그리고 버스 안내양. 딱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유독 버스 안내양으로 많이 몰렸단 말이죠. 네. 1961년에 12,000명 정도였는데 70년대 중반에는 무려 5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니까 아니 상상이 안 가는 숫자예요. 공장도 있고 다른 일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버스였을까요? 그게 바로 생존의 문제랑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버스 회사가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아, 숙식 제공. 네. 당장 서울에 와서 잘 곳도 먹을 곳도 막막했던 소녀들에게 기숙사는 일종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단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야말로 생존 패키지였던 거예요. 아, 혼자 낯선 도시에 덩그러니 남겨진 16, 17살 소녀에게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겠어요? 맞습니다. 평균 연령은 18살에서 22세 사이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를 속이고 일하는 미성년자들도 아주 많았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마음 아픈 지점이 나와요. 이 소녀들이 번 돈이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먹먹했는데요. 대부분이 사실상 소녀 가장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활비를 붙이고 오빠나 남동생 학비를 대기 위해서 자기 삶은 그냥 전부 유예해버린 거예요. 당시 사회는 이들을 산업 역군이다, 효녀다라며 칭송했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당시 월급을 보면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는데 1970년대 중반 월급이 약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1만 5천 원. 지금 가치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자료에 아주 실감나는 비교가 있었죠. 네. 당시 쌀 한 가마니, 그러니까 80kg짜리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이 넘었다고요. 맞아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4개월을 모아야 겨우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넉 달을 숨만 쉬고 모아야 쌀 한 가마니라니. 그러니까요. 산업 역군이라는 칭찬은 그냥 이데올로기였고 현실은 착취에 가까웠던 거죠. 국가와 가부장제라는 그 거대한 구조가 이들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어요.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현재와 미래를 그냥 모두 저당 잡혔던 거군요. 자, 그럼 그 월급을 받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노동 환경은 어땠을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냥 한마디로 움직이는 감옥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18시간에서 21시간에 달했어요. 18시간이요? 21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네, 공식적으로는 격일제 근무가 원칙이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 때문에 닷새 넘게 연속으로 일하는 경우도 흔했고요. 세상에. 새벽 4시 50면 일어나서 첫 차 운행을 준비하고 자정이 넘어서 막차가 차고지에 들어와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버스가 집이었던 셈이네요.
유일한 휴식 시간이라고 해봐야 정점에서 버스가 회차를 기다리는 그 5분, 10분. 네, 맞아요. 그동안 의자에 쓰러져서 자는 쪽잠뿐이었다고 하니 정말 끔찍해요. 게다가 당시 버스는 콩나물 시루로 불릴 만큼 승객이 많았잖아요. 아, 맞아요. 정원에 뭐 두세 배를 태우는 건 예사였죠. 그렇죠. 이때 안내양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승객들을 버스 안으로 막 밀어넣는 인간 푸시맨 역할이었어요. 문이 닫혀야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네, 문이 닫혀야 출발 신호인 오라이를 외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요금 받고 거스름돈 내주고 정류장 이름까지 외쳐야 했다니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막히네요. 당연히 몸이 성할 리가 없었죠. 그랬겠네요. 장시간 서서 일하니까 하지정맥류, 위장병, 관절염은 거의 뭐 직업병처럼 따라다녔고요. 겨울엔 얇은 유니폼 차림으로 동상에 걸리고 여름엔 그 찜통 같은 버스 안에서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아, 하지만 이런 육체적 고통보다 더 비인간적이었던 건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통제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화장실 문제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네. 운행 중에는 마음대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아예 물 마시는 걸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될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안내양들이 만성 방광염이나 신장 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그 생리 기간에 겪었을 고통과 수치심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 육체적 고통도 상상하기 힘든데 자료를 보면 심지어 매일 목숨을 내놓고 일을 했더라고요. 네, 당시 버스 사고의 대명사였던 그 단어, 개문발차 말이에요. 맞아요. 말 그대로 문을 연 채로 버스가 출발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위험했냐면요. 네. 당시 버스 문은 대부분 안내양이 손으로 직접 여닫는 수동식이었어요. 그런데 승객이 너무 많아서 문이 안 닫히는 상황이 되면 안내양은 문기둥을 한 손으로 잡고 자기 몸으로 승객들을 막으면서 사실상 몸의 절반이 버스 밖에 내놓은 상태로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양의 몸이 그냥 문이자 안전장치 역할을 동시에 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상태에서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갑자기 방향을 틀면 그대로 튕겨 나가는 거죠. 네, 실제로 1961년에 18살 정경자 양이 개문발차 사고로 사망한 기록이 있고요. 70년대 신문 사회면에는 안내양 달리는 버스에서 추락사 같은 기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일상이 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일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회사가 이런 사고의 책임을 전부 안내양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렸다는 점이에요. 아니 산재 처리는커녕 치료비조차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니 이건 정말 오라이라는 외침이 기사에게 보내는 출발 신호였지만 동시에 그 신호 하나에 자기 목숨을 거는 행위였던 셈이죠. 이런 육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보다 이들을 더 괴롭혔던 게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 자료들은 하나같이 정신적 모멸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바로 삥땅이라는 의심이었죠. 네, 삥땅은 이제 요금을 횡령하는 걸 뜻하는 은어인데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다 보니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일부 안내양들이 요금 일부를 몰래 챙기는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료들은 이걸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기보다는 저임금 구조가 낳은 생계형 범죄였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던 건데 회사의 대응 방식이 정말 끔찍했더라고요. 몸수색이라는 걸 했다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주머니를 뒤지는 수준이었지만 이게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했나요? 나중에는 속옷 안에 손을 넣거나 아예 옷을 모두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면 알몸 수색까지 자행됐습니다. 알몸 수색이요? 아니 도대체 왜요? 그 이유가 정말 학문이나 질 속에 동전을 숨겼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이었다고 하죠. 세상에, 이건 명백한 선고문이고 인격 살인이에요. 그걸 남성 관리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해야 했던 10대 소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이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1966년 권희진 양은 200원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구타와 알몸 수색을 당한 뒤에 한강에 투신했고요. 1978년 강미숙 양은 알몸 수색을 강요당하자 결백을 주장하며 음독 자살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안식처여야 할 기숙사마저 감옥과 다름없었어요.
1977년 영등포의 한 버스 회사 기숙사 화재 사건은 정말 상징적이에요. 네, 맞아요. 회사가 삥땅 친 돈을 창밖으로 던져 빼돌릴까봐 창문에 쇠창살을 박아놨는데 불이 났을 때 그 쇠창살 때문에 5명의 안내양이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사회적 타살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이들은 그저 당하고만 있었는가? 네. 물론 공장 노동자들처럼 조직적인 노조를 만들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매일 다른 노선을 뛰고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저항의 목소리가 있었죠. 자료들을 보니까 침묵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78년 강미숙 양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동료들의 집단행동이에요. 아, 그리고 그보다 앞선 1977년에는 보성운수 안내양들이 알몸수색 중단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파업까지요? 네, 당시 언론은 이걸 태업 소동 정도로 폄하했지만 그건 분명한 저항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저항들이 계속 쌓여갔군요. 그렇다면 이 비인간적인 제도는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건가요?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서는 아닌 것 같던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이들의 자리를 빼앗은 건 역설적이게도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요? 네, 1982년부터 승객이 직접 요금통에 돈을 넣는 시민 자율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버스의 하차별과 자동문으로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이 설치되기 시작했고요. 맞아요. 안내양이 목이 터져라 정류장을 외치고 온몸으로 문을 열어 닫던 일을 버튼 하나가 대신하게 된 거네요. 바로 그거죠. 현금 대신 토큰이나 회수권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삥땅 시비 자체도 줄어들었고요. 결국 기술의 발전이 더 이상 안내양을 필요 없게 만든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1989년 12월 안내원 승무 의무 조항이 법에서 사라지면서 버스 안내양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리라에라는 추억의 소리 뒤에 가려져 있던 버스 안내양들의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자료를 통해 들여다봤어요. 네, 이분들은 단순히 버스비를 받던 소녀들이 아니라 18시간의 노동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인격적 모멸을 견디면서 한 시대를 온몸으로 밀고 나갔던 노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국가는 값싼 여성 노동력에 기대어 대중교통 시스템을 유지했고 가족은 딸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생계를 구렸죠. 이 이중의 착취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라는 지점도 다시 생각해보게 돼요. 자동문과 하차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편리함이지만 그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일자리의 상실을 의미했다는 사실이요. 그렇죠. 그 기술의 발전이 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점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고 카드를 찍으며 너무나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이 편리함의 밑바닥에는 만원 버스 계단에 위태롭게 매달려서 오라이를 외쳐야 했던 그 수많은 소녀들의 눈물과 희생이 팔려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은 또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노동과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